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기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신규로 선정되신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제 연구 책임자분들과 연구원분들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사항,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틀어보려고 했는데 영상 대신에 뒤에서 사고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카이스트에서 발생한 그 나노종합기술원에서의 화학물질 누출 뉴스 영상입니다. 이 사고는 사실 국내 최고의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계신 연구 현장도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의미하는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고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또 오늘 저희 발표를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이제 오전 10시 40분, 작년에 해당이 되겠죠. 반도체 생산시설 2층에서 큰 굉음과 함께 배관이 30cm 파열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원은 즉시 직원들에게 화학물질 누출 문자를 보냈고 연구원과 대학원생 400여 명이 전원 대피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누출 물질은 추산과 폼산 약 1리터였고 폐수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지기가 울리지 않았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 국가연구안전정보 시스템이 올라온 사례만 작년에만 해도 68건이 올라와 있고요. 총 사례는 수십 건이 됩니다. 화학물질 누출, 폭발, 감전, 화상 등 다양한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제가 오늘 바로 말씀드릴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스스로 내 연구실에서 위험한 것들을 찾아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로 매겨서 개선 방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크게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 이 3가지 단계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바로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6조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명시화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까지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이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연구실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제는 위험성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신설이 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하셨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실시하셨더라도 근로자 참여에 대한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500만 원 별도 부과, 그 다음에 결과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단순하게 실시하고 종이 한 장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발굴하고 사고 예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화했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 과태료 개정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 평가는 의무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아주고 연구자 본인의 법적 책임 리스크도 차단해 줍니다. 또 사고가 나면 연구 책임자도 사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기록 자체가 여러분을 지키는 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시하셔야 되고요. 또한 과제 수행 중에 안전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해야 좋은 성과도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위험성 평가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 연구자의 방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험성 평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 요인을 찾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물리적 위험 요인, 화학적 위험 요인, 생물학적 위험 요인으로 지금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예시를 들자면 물리적 위험 요인은 감전, 소음, 레이저, 기계에 끼이는 것들 이런 류에 해당이 되고 화학적 위험 요인은 화학물질 취급, 폭발, 인화성 물질, 환기 불량 이런 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생물학적 위험 요인은 미생물, 세포 배양, 실험동물 취급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을 찾았다면 우리가 위험성 수준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게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치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이제 모든 위험 요인들을 우리는 동시에 다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성 수준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또한 이게 그냥 위험해 보여요 라고 하는 것보다 주관적인 말보다 위험성 점수가 9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이제 안내를 해야지 조직 내에서 훨씬 빠르게 공유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 요인을 찾았으면 이거에 대한 위험성 수준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험성 판단법은 지금 대표적인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빈도강도법은 가장 널리 쓰이고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3단계 판단법은 더 단순하고 상중하로만 나눠서 이제 비전문가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핵심 요인 기술법은 조금 더 세밀한 내용이고 체크리스트법은 초기 스크리닝에 매우 유용합니다. 해잡은 보통 대형 화학 공장에서 쓰는 전문적인 기법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빈도강도법에 대해서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빈도강도법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이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얼마나 크게 다칠 수 있느냐를 생각하셔서 이거를 곱해서 우리가 점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제 빈도는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냐에 해당이 되며 1점에서 3점까지, 즉 거의 없음, 가끔, 자주로 나뉩니다. 이제 강도는 얼마나 크게 다칠 수 있냐에 해당되면서 예측되는 사고 결과의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점수는 1점에서 3점, 경미, 보통, 중대로 제가 나눴는데요. 이제 이 두 숫자를 곱하면 위험성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 곱한 숫자가 결과가 1에서 2점이면 낮음으로 현행의 안전수치를 유지하시면 되고 3에서 3점이면 중간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6점 이상이면 높음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9점이면 매우 높음으로 즉시 작업을 멈추고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실 상황으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화학물질 취급해서 우리가 이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는 경우에는 이게 실험할 때마다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빈도는 제가 2점으로 했고 이제 화학적 사상을 입게 되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보니까 강도를 2점. 그래서 곱해서 4점 중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장갑을 이제 착용을 의무화하시면 개선 대책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압가스 실린더가 넘어지는 경우 체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잘 아무래도 안 넘어지게 되니까 빈도를 1점으로 매겼고요. 하지만 폭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강도를 3점으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곱해서 중간으로 매겨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를 해서 체인 고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휴무드 없이 유기용매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빈도를 3점으로 매겼고 이제 이 휴무드 유기용매로 인해서 장기 손상 바람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강도를 3점, 그래서 곱하면 9점, 매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을 하시고 휴무드를 설치한 뒤 재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구실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게 쏟아지거나 아니면 내 피부에 닿는다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두 숫자를 곱하시면 그게 바로 위험성 평가가 됩니다. 이제 위험성 수준이 우리가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줄일지 개선 대책을 정하게 됩니다. 이제 상위로 갈수록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단계는 제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험한 것 자체를 없애는 거고요. 2단계는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대책, 3단계는 환기장치 같은 공학적 통제, 4단계는 교육 절차 같은 관리적 통제, 5단계는 보호장갑,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구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호구 착용이긴 한데 이게 왜 많이 하냐? 쉽기 때문이죠. 근데 효과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공단에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 저희 컨설턴트가 가능한 한 상위 단계의 대책을 같이 함께 찾아드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나노종합기술원 사고를 실제 위험성 평가 방법으로 한번 직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고에서 위험 요인을 뽑아보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초산 폼산 누출과 혼합물질 MXDS 미확인, 이제 물리적으로는 배관 파열과 충격파, 파편 비산, 그리고 관리적으로는 감지기 미작동, 소방 미신고, 비상대응 매뉴얼 부재 등입니다. 이제 특히 이 사고에서는 세 번째 관리적 위험 요인이 이 사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빈도 강도를 점수로 매겨보겠습니다. 이제 배관 파열, 화학물질 흡입, 감지기 미작동은 모두 6점으로 제가 높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소방 미신고 대응 지원은 빈도를 3으로 했습니다. 이제 사고 대응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서 빈도를 3으로 했고요. 강도는 3, 그래서 곱하기 해서 9점 매우 높음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기술적인 이 사고보다 관리 실패가 더 높은 위험성 점수로 나왔기 때문에 숫자로 말해주는 결과를 보고 우리는 개선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을 세우면 위험성 점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9점인 소방 미신고 문제는 즉시 조치로 우리가 신고 의무화 규정을 신설을 하셔야 합니다. 6점인 배관 감지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전수 점검을 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연 2회 정도의 대피 훈련과 안전문화 내재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핵심 교훈은 세 가지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적인 사고보다는 관리 실패가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에 사실 위험성 평가만 철저하게 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됩니다. 배관 노후와 감지기 사각지대, 비상신고 절차 부재는 우리가 평가표에서 모두 발굴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지금 바로 연구실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조금 막연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연구실에서 위험성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후부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컨설팅은 저희 산업안전 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때 반드시 사업주의 계정으로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저희 쪽으로 전산이 넘어오게 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컨설턴트가 지정이 되고요.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조율 후에 1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구실, 실험실 직접 방문해서 위험 요인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표 작성을 저희가 도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결과 보고서를 드려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걸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한번 위험성 평가를 실행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후에 2차 위험성 평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주시면 저희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이제 개선 피드백을 드리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또 진행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화학물질 목록이랑 MSDS, 그 다음에 연구 장비 목록, 뭐 연구실 도면이 있다면 도면, 사진, 연구원 명단 등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컨설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구실마다 연안법에 의해서 연구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안전점검은 지금 상태가 괜찮냐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위험성 평가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잠재 위험까지 미리 찾아서 등급을 매기고 또 개선까지 하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향이 바뀌게 되면 혹시 새롭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용 물질이나 장비에 큰 변형이 생기면 추가 평가가 필요하지만 작은 변경, 계획서 변경 정도로는 기존 평가서를 보완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의 위험성 평가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자 기준으로 50인 미만인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신청 방법이나 이제 상세한 사항은 확인하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오늘 핵심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는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 안전을 지키는 시작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가시는 입구 쪽에 저희 공단의 다양한 사업 안내와 오늘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 컨설팅 신청 안내에 대한 팜플렛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